김용민의 정치쇼 월요일 2부는 최 박장으로 함께합니다. 주말 사이에 놓친 정치, 사회, 경제 뉴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입담꾼을 통해서 총정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최 박장과 함께. 자, 박관호님, 최장박 모두 반가. 박장인데. 나이 순으로.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장진규님, 오늘따라 밝은 웃음을 짓는 장윤선 기자님 화사해 보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네. 그 TBS에서도 댓글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팬이시구나. 댓글 부대를 몰고 다니셨어요. 군단급. 돈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네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티모 방송에 김모 씨가 진행하는 뉴스 팩토리라는 프로의 뉴스 팩토리 스페어 MC로 말이죠. 금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나오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요즘엔 또 우리 장윤선 기자가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뉴스 팩토리의 어떤 스페어 MC의 산실입니다. 여기 인력 공급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C급들을 우리는 패널로 쓰는 방식. 저기 평론가 보도방입니다. 보도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잉글리시 방언 터지시는 거 그렇습니다. 난리 났어요. 뉴스 팩토리. 그렇습니다. 뉴스 팩토리.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어제 시사평론계 그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연미 평론가도 여기를 통해서 도약하고 있어요. 저희 YM 엔터, 용민 엔터.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방. 대한 시사평론가 협회 사업분과.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말이죠. 이거 월드컵 오늘 소주제 제목을 보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아주 어떻게 됩니까? 일이죠? 마지막 우리가 저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희망 고문입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성으로 보면 끝까지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멕시코전에서 이제 2대 0까지 보다가 저 안 봤습니다. 저는 보면은 지기 때문에 징크스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포털로 이 스코어만 보다가 후반에 2대 0 숫자가 딱 바뀌길래 이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더니 16강행이 된 거야. 왜냐면 2대 1이던데 스코어는 졌는데 16강행 경우의 수가 살아있다라는 보도가 쫙 깔리면서 독일만 이기면 2점 차로 이기면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주는 경우에 우리는 진출할 수 있다. 세계 1위를 이기면 신랑 같은 희망. 우리가 이런 한 2점 차이만 내면 되는 거예요. 미라클이라고 하죠. 많지 않네요. 근데 좀 여유 있게는 한 3점 차쯤 내주면 좋죠. 여유 있게. 안전하게. 갈 수만 있으면 우린 희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일지언정. 그 다음 날부터 어제와 오늘 이 월드컵 관련 분석 기사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독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독일을 이긴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금까지 전적이 1승 2패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겼던 거야. 이번에 2승 2패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또 희망을 거는 건데 또 차범근 감독이 그 얘기 했잖아요. 불가능은 없다고 했잖아요. 축구공은 둥구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은 1차전, 2차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1차전은 5대 0으로 우리가 이긴다. 진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긴다고 그랬어. 이긴다고. 전반전 콜드 게임으로 끝난다. 전반전 콜드 게임으로 끝나고 2차전 때는 뭐 한 3대 0으로 이기는데 우리 멕시코 쪽에서 흰수건을 그라운드에 던진다. 그래서 게임이 종료가 권투네 권투. 그렇습니다. TKO 같은 거. 1차전, 2차전 다 농담이었고 3차전 자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진지하게. 무승부로 끝난다. 무승부로. 한 골도 내주지 않는다. 골 0대 0일지 1대 1일지 2대 1일지 그게 무승부다. 무승부로 간다. 무승부로 탈락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이러면 제가 앞으로 시사평론 영업함에 있어서 스포츠 평론 영역에서 스스로 손을 떼겠다. 스스로 이제 별로 저런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센 걸 걸어야지. 센 걸 걸어요. 시사평론을 안 한다 그래야지. 근데 그건 안 돼.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그 아쉽게 봤죠. 아쉽게 봤고 그래도 저는 한 골도 안 나온 워낙 스웨덴전에서 공을 자꾸 뒤로만 돌려가지고 화가 참 났었는데. 답답했었는데 그쵸. 그래도 이번에는 시원한 골이 나왔죠. 손흥민 선수 네. 멋진 어떻게 골이었어요. 그게 들어갑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 역시 축구 선수들은 안타까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싶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들이 응원하고 막 기자들이 센 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선수 비판하는 기사도 많고 하는데 물론 안타까움은 있지만 정작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좀 마음을 헤아려줄 필요도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 질문 1이 문 대통령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 뜨거운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 네네. 아쉽고 안타까운 멕시코전이었죠. 최평론가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네. 이미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의 이 두 여성분께서 네. 정말 손흥민 선수의 눈물에 대해서 아까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워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 그런 정말 말씀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정말 안타까운데 잘했어요. 잘했고 예. 스포츠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고 예. 과도한 악플 이런 건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현우 선수 그 부인에게까지 그 과도한 악플이 달려서 SNS 계정을 폐쇄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건 아니, 좀 조현우 선수 잘못한 너무 잘하지 아니었으면 뭐 않았습니까? 득실차 더 예. 컸을 거고. 스웨덴전에서 3골을 막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장현수 선수도 사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물론 그 골박스 안에서는 이렇게 약간 팔짱을 끼면서 슬라이딩을 파라오 자세. 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아마 급박하니까 예. 끊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예, 했겠죠.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우리가 속한 F죠. 수요일 경기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네.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들려주세요. 경우의 수는 이거예요. 이 딱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독일을 이겨야 되고 어허.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멕시코가 스웨덴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겨주던가 네. 그 우리가 멕시코를 이제 믿기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 독일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예. 이 조합이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신락 같은 희망을 뚫고 16강에 올라갑니다. 예, 예, 예. 이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월드컵 경우의 수 때문이라고 해요. 어제 그 얘기를 제가 전문가에게 들었어요. 예, 예. 경우의 수 정말 살아 제대- 있습니다. 딱 역시 하나 모든 문제 평론가답군요. 저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기성용 선수가 부상이에요. 아, 독일전에 이제 출장 못해요. 네. 확인이 됐는데 종아리 염좌가 아이고, 생겼고 세상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예. 주장이 없어요. 예. 큰일이네. 기성용 선수를 본 분들은 감동했는데 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예. 선수 교체 카드 3개를 다 써서 예. 마지막까지 쩔뚝거리고 뛰면서 라인을 지켜요. 네. 그럼 누가 주장을 하는가? 예. 지금 구자철 선수가 미드필더로 들어가고 네. 손흥민 선수가 완장을 차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건 봐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하여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버리지 네. 말아야 저는 하겠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한 25% 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가 네네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다면 2030년 2030년이죠. 대회를 2026년까지는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요즘에는 공동 개최가 좀 대세예요. 예. 비용도 분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도 캐나다하고 하고 네. 유럽도 다국가가 하고. 예, 예. 그래서 이 남북 공동 이 월드컵 개최는요. 예. 이게 한일도 개최했던 했었죠, 경험이 2006년.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의 대성공을 본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예. 야, 월드컵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아하. 스포츠가 평화의 불꽃이 된다는 거를 확인시켜 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IOC 회장 얼마나 좋아하고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도 한번 2030년이면은 여러 가지로 무르익고 그래요. 기차 타고 다 네. 이 남북한으로 융라도 몰릴 수 경기장. 있어요. 융라도 경기장도 네. 하고 저기 원산에 네. 트럼프 리조트 스타디움. 예. 그래서 가능하고 리조트 인판티노 스타디움. 회장이 빨리 서두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해서 참 오. 꿈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 아. 현실 가능성 있다. 예, 예, 그런데 이 딱 한 가지 전 과제가 있습니다. 예.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축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 정말 농구에 농구를 빠져 너무 있어요. 네. 예, 예. 그 축구도 예. 재밌다는 걸 빨리 좀 알려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경평 축구 제안하고 예. 평양에 곧 방문하겠다. 빠르면 8.15에도 한번 축구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번 기대를 해보는 제일 것도 쉬운 나쁘진 건 않을 것 데니스 같아요. 로드먼이 사커를 하면 될 것 사커를 같아요. 로드먼이.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직접 우리 김정은 위원장 네. 축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재밌는 경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8886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거 2대 0으로 봐요. 이길 겁니다라고 이거 하셨고요. 봐요. 예. 방계화님, 저도 2대 0의 한 표라고 하셨고, 배진희님, 우리가 드라마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두근두근. 예, 그래요. 7805번 쓰시는 분, 의왕 개인 택시 운전사 배정환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 목 터져라 응원해 좀 봅니다. 힘을 모으면 아이 그럼요. 될 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그 어떤 기운, 국민의 기운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월드컵.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 그 한반도 남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잘 안 보이는데 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독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잖아요. 네. 요새 이제 민주주의 배우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세계의 예. 역사를 주도하는 한국 축구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여러 의미의 족적을 남기는 네네. 분이고요. 또 그와 함께 이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후퇴시킨 네. 장본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네. 그래서 공과가 분명히 명암이 뚜렷한. 뚜렷한. 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주말에 별세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또 혼장 추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논란이 있죠. 빚어지고 있고 그런데 자 장윤석 기자님 네. 국민훈장 추서 문제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추서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고 예. 정치권 안에서도 여야 가운데서도 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의 촉진자 역할을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음식평론가 황교익 선생입니다. 네. 예, SNS에 독한 비판의 글을 남겨가지고 오늘까지도 실검에 계속 올라 있었던 것 같은데 JP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는 네. 마당에 좋은 말은 못하겠다. 징글징글했다. 언론은 애도 분위기를 억지로 조성하지 말아라. 박정희 시대가 그리운가 독재가 그리운가 반역사적 행위를 멈춰라. 김종필은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독재 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 예, 예.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설계자, 설계자죠. 내가 기획했다. 박정희 장군과 내가 기획했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로 육군 정보장교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초대 그렇죠. 정보부장. 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탄압한 과거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일은 없죠. 그리고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관계에서도 이번에 봤더니 제일 먼저 애도를 표한 외국 정상이 있으니 바로 아베 총리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일 조약, 한일 그 국교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는 정치인이다, 애도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예, 예. 실제로 1951년 전쟁 중에 그리고 65년까지 무려 14년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그 한일 협정 네. 맺기 위한 그런 한일 기본 조약을 위한 그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62년에 김오히라 메모 아마 이제 다 아실 텐데 네. 이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중에 제2의 이완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네. 이 길밖에 없다라면서 이제 산업화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때 그 4.19 혁명으로 됐던 장면 내각에서 네. 장면 총리가 당시 대일 그 식민지 배상 조건으로 23억 달러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예. 일본에서 안 된다 그래서 결렬이 돼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제 무상으로 3억 10년에 나눠서 제공을 하는 거죠. 차관. 그 다음에 그 유상으로 2억 달러 그리고 차관으로 1억 달러 이렇게 해서 토탈 6억 플러스 알파로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그동안 우리 민족이 당했던 수탈, 공출, 위안부 피해, 징집, 강제 동원 여러 피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때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을. 배상, 위안부 문제가 그렇죠. 지금처럼 꼬이게 된 거죠.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김오이라 면담 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토 폭파설. 네. 그건 또 있죠. 있죠. 예, 그리고 차라리 이제 한일협정에 그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독도를 폭파해버릴까? 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김오하라 메모죠. 김오하라 메모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뭐 이런 어두운 그러니까 유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독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이제 그 요게 역사가 있다면 또 반대로 DJP 연합을 만들어서 네. 사실상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만든 공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 총리도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과 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저는 이제 그 DJP 삼김 정치 청산 뭐 삼김 정치의 종식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삼김 시대에 제일 치열했던 게 있으니 바로 지역주의, 지역 정치였어요. 그래서 네. 이 지역주의, 지역 정치를 청산하자고 그토록 외쳤던 분이 있으니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그 역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산된 게 아니냐라는 네.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이런 박정희 대통령 네. 시절에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또 유신 정부의 유신 정권. 유신 정권의 그런 중책을 맡았던 네. 이런 과가 있는가 하면 정권 교체에 공이 있었다 그러는데 네. 그 반대로 보시는 분도 있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정권 네. 교체를 맞아요. 과로 보고 예. 그러니까 유신 정권에 있는 이- 거를 예. 공으로 보는 분도 재밌는 있을 거예요. 오프닝은 이 빈소에서 예.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충청 대망론. 네. 네. 이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정계에서 사라져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근데 여기 정진석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그 빈소에 있다가 자, 이 무궁화 대훈장을 이제 추수한다고 하더라. 정부에서 이게 오보였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국가원수급 국내외 네. 영부인에게까지 주어지는 거고. 다른 나라 국가 원수한테 또.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주더라도 국민훈장, 무궁화장. 요거 이제 민간인으로서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에요. 예, 예. 정도는 검토해 보겠다. 이낙연 총리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 영욕, 공과, 명암에 있어서 전 이런 장면을 잠깐 생각했어요. 이회창 전 총재가 이 빈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정객들이 다 모이는 네. 거죠. 예, 같이 예. 정치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문제는 DJP 연합으로 완전히 물을 먹은 대선 후보가 이회창 당시에 후보였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JP가 DJ 쪽이 아니고 이회창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면 어땠을까? 그것도 좀 아슬아슬한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그 전에는 이 민자당 3당 합당으로 이 YS 정권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DJP로 DJ 정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킹메이커다. 그 전에는 박정희 정권을 또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로. 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극과 극의 모순적인 삶이에요. 네. 워낙 오래 정치를 하다 보니까 흐름에 또 맞춘 측면도 있어요. 네. 그는 늘 예. 양지를 지향하는 정치인이었다. 근데 이제 만들어낸 건 우리는 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그렇게 하지만, 이 예, 저 그렇죠. 중앙정부의 중앙정부고. 모토를 예.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예. 사실은 그 쿠데타를 했지만 또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이 전두환 군부가 들어섰던 시절에 부정축제자 1호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재산 압류당하고 정치활동 금지당하고 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늘 권력편에 섰던 정치인으로 한국 현대사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 당시 이제 신군부가 JP를 축출할 때는 네. 네. 뭐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부정축제자로 내몰아 가지고 그렇죠. 낙인 박아가지고 그렇죠. 내쫓은 거고 뭐 김대중 대통령 내란 범으로 그렇죠. 네. 만들어가지고 네. 내쫓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현대사의 그 왜곡된 정치 상황을 보면 네. 사실 보면 친일 군사 독재 뭐 이런 걸로 쭉 점철돼 왔고 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물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치가 계속 정상화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와서야 정치 정상화가 이뤄진 거 아닌가 싶은데 이분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었으니 바로 내각제. 내각제 그렇죠. 개헌은 네, 네. 내각제 개헌을 그토록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당시에 이제 1995년에 YS가 내각제 약속을
파기를 해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충청권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하고 자민련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지역주의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핫바지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른바 핫바지론을 제기하면서 충청도의 몰표 현상을 계속 만들었던 건데요. 저는 이제 재미있는 게 바른미래당이 이런 논평을 냈어요. 고인이 생전에 바랐던 대한민국 정치 발전, 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발전은 후배 정치들에게 과제로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요구했던 내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논평이 유희동 수석 대변인이 낸 논평인데 아이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각제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몇이나 동의하겠어요. 지금 네. 국회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이런 국회한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누자. 아이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제일 주목해본 정당 논평은 정의당 논평이었어요. 네. 자연인 김용필 씨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 0508번 쓰시는 분 공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친일 청산 안 하고 독립운동가 처우에 미약하다고 그런 우리가 모두가 반성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와중에 김종필 씨에게 훈장을 준다면 역사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셨고 6129번 쓰시는 분 개인적으로 추모하되 그냥 조용히 보내드렸으면 합니다라는 의견. 근데 이게 본인의 유지로 네. 나는 네. 이 국립묘지 안 가겠다. 예, 맞아요. 부인이 묻혀 네. 있는 가족장 박영옥 하기로 여사가 했죠. 묻혀 있는 이 선산으로 가겠다 해서 가족장 5일장으로 되는데 네. 이 훈장과 관련해서 네. 김종필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고민이 네. 지금 보수 몰락 네. 지방선거 대참패 딱 열흘 후에 지금 돌아가신 거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 보수층을 좀 달래기 위한 네. 이런 고민은 남습니다.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입니다. 자, 월요일 최박장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로는 무료. 네. 이걸 이용해서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종숙님 휴대전화 화면을 큰 걸로 바꾸니 네 분 얼굴이 짱 잘 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데이터 낭비 아닙니까? 약간 흐릿한 게 더 좋은데. 뭐 이런 걸 보세요. 네, 예. 너무 자, 큰 걸로 보시면 부끄럽습니다. 이석찬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코너 하고 있습니다. 김지선님 박연미 기자님 목소리 여기저기서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고 방계화님 최영일 평론가님 최고. 맞아요. 네. 뭐가 최고일까요? 출연자들에게 찬양 고무하시면은 채택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계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충청북도 보은군 화인면 눌곡리 출신. 회인면입니다. 회인면. 화인면이라고 했습니까? 회인. 회인면. 네. 예. 출마할 것 같아 다음에. 예. 충북 보은의 딸. 충청의 딸이죠. 충청의 딸. 보은의 딸. 아 네. 충청 대망론 네. 남 얘기가 아, 아니었구나. 아, 그럼요. JP에 있는 새로운 충청. 네. 박연미 기자님, 네. 김종필 전 총리 별세 소식 네. 어떻게 고향에서는 어. 봤을까요? 아유 이게 되게 고인에게는 좀 약간 외람된 표현인데 어. 저희 마을이 이제 그 백세 장수 마을이에요. 어. 그리고 집성촌이고 어. 해서 지방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예. 할머니도 딱 그 소식 듣고 아이고 종필이가 죽었디야. 그러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더 많으시군요. 연세가 100세 넘으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그런 분위기고 이제 자민련에 대한 저희 그 동네의 느낌 뭐였냐면 선거를 하면 이제 거기 저기 당이 몇 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민련이 몇 번이냐를 확인하고 그냥 가서 찍던 시절이 과거 한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옛날에 밀어줘야 된다. 3번이던 시절 있었죠. 주로 어르신들이 그랬죠. 네, 어르신들이. 밀어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던 시절이 잠깐 있었죠. 아이고 네. 그래요. 우리 다른 내용을 떠나서 우리 박연미 기자님 충청도 사투리는 네. 정말 너무나 찰집니다. 정겹습니다. 네. 그래서 보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올라온 서울인데 다시 내려보내려고. 아니, 그래요. 자, 충청의 차기 우리 네. 그러네요. 박연미 기자 네. 밀어드립니다. 우리 충청의 딸 네. 박연미 기자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은 군수 출마해야 되고. 보험 군수가 너무 그렇죠. 사실 네. 보은에서 한 30분 가야 됩니다. 아, 네. 거기는 그래. 큰 동네죠. 대처예요, 대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다음 주가 이제 7월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네. 주 그러네요.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네. 시행이 될 시점인데 물론 이제 처벌은 유예가 보류한다. 됐습니다. 6개월간 계도. 네. 예.
근데 뭐 사실 연이 왜 이러면은 계도 기간을 두나요? 계도 기간을 두면 사실 뭐 처벌 안 하면은 네. 뭐 법이 무슨 효력이 있나 하는 분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두 분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일단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새로운 제도, 특히 인사제도나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는 네. 이걸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자들의 편의를 가능한 봐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가 어렵다는 그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계는 또 딴 그렇죠. 입장인데. 다른 입장인데 이걸 그 굳이 비견을 하자면 음주 단속을 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음주 단속을 하겠다고 알려주고 단속을 하잖아요. 그건 그 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주를 방지함으로써 사실상 사고의 발생을 막자는 게 취지인데 저는 이번에 이 정부가 내린 이 유예 조치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자세가 구겨지는 일이거든요. 전혀 문제 없고 100% 준비가 돼 있다 땅 하면 시작한다고 했다가 열흘 앞두고 이걸 걷어들이는 거는 되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어쨌든 제게 얘기를 들어주는 듯한 액션을 취한 건 전 정부가 굉장히 영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알았어. 네가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이렇게 해주면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지. 근데 요렇게 해줬는데 그 약속 안 지키면 그때는 엄마가 엄하게 혼낼 거예요. 제가 이게 아들한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가 지금 택한 방식도 경총의 제안을 듣고 6개월 그 처벌을 유예하는 것인데 관리 감독은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이런 것들은 그 법규상 위반이 되는 것이니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관리 감독은 하되 처벌만 밀어준다는 얘기니까. 감시와 지적은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고육책 어쩔 수 없는 절충안을 좀 찾았다고 보고 일단 대기업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뭐 유예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데 일단 제외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 왜 나왔을까요? 이게 현장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사내 법무팀과 그 밖에 있는 로펌의 조언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은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고요. LG도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고 신세계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하고 있고 뭐 삼성, SDS, 현대차 이런 데들 다 시행을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그 임금이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연봉 체계가 수당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이면 집에 가져가던 돈이 50만 원, 100만 원 줄어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 줄어드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 더 뽑아라. 이게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숨은 뜻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했던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할 때의 어떤 업무 숙련도 그리고 건설이나 이런 데는 계절적인 특성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너무 덥고 이러면 일 못 하는데 공기 안에 이걸 끝내려면 계절 좋고 일할 수 있을 때 몰아서 해야 되는 이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됐느냐. 해외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유통업체들 이런 데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게 사실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단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하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시행착오 겪어보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문제 있으면 우리랑 조정을 해보고 처벌하는 거는 그 후로 미루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갑자기 단속과 처벌을 유예했던 이유가 이제 현장의 어려움들 이걸 감안해서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꼽히는 그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지방에 그러면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눠서 운전하실 수 있는 운전기사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된 일이기도 하고 그 버스 운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 네. 일단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 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서울로 가서 조금 더 높은 임금 받고 버스 운전을 하겠다 이런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당 중심의 연봉 체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 저녁이 있고 근로시간을 줄고 애들 얼굴 보는 거 좋은데 실질적으로 갖다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이 가장 예.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체계를 정리하는 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 수당 중심 체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노동자 위한 정책이라는데 나는 왜 힘들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 예. 지난 주말에 그 사장님이 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네. 직원이 한 25명 되는 야, 너 출세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뭐 할만하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그 근로자들 직원들한테 갑질했다가는 간 큰 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네. 거예요. 아, 유행 그렇죠. 지난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고급 인재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주 52시간은 너무나 당연하고 예,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그는 그 친구 직장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뭐 조혜경님 같은 경우 제가 다니는 곳은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맞아요. 2020년이나 돼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직 멀었어요.라고 하셨고요. 저 4868번 쓰시는 분은 버스 기사는 장기 근속자가 많은데 문제는 퇴직금이 반토막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뽑기는커녕 대량 이직 사태가 발생 중입니다. 라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그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 가운데 맞아요. 하나지 멕시코 않습니까? 다음이죠. 그리고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텔레비전 광고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빠 또 놀러 와.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게 광고로 광고가.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에 살고 있고 예. 일 중독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문제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정부 당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시간이 줄면 임금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노동자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받는 월급의 기준으로 해서 생계를 짜지 않습니까? 뭐 대출도 나가야 되죠. 예. 그다음에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생계비 써야 되죠. 뭐 많잖아요. 나갈 때가. 네. 뭐 저축은 하지 못하고 나갈 때는 맞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런 임금에서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하니 노동자 개개인들에게는 이게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핵심은 우리의 임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맞아요. 있는데 대부분 수당에 의존하는 거예요. 휴일 근로수당, 잔업 야근해야 되는 것이고 철야해야 돼만 그나마 일정 정도의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지 수당 이런 걸 빼면 기본급만으로는 이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는 쟁점이 아주 많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예. 문제는 블루칼라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이 급여 정책을 잘못 기업이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예. 통상임금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거고 예, 예, 상여금 예.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예, 예. 기본급은 줄여놓고 수당을 덕지덕지 붙여왔기 그래서 때문에 일을 계속 시킨 이렇게 된 거죠. 거예요. 근데 예. 예를 들면 이것을 사무직 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기업들이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은 연봉제야. 연봉제는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일이 있으면 휴일에도 하는 거고 야근해도 이 시간 뭐 초과금 수당 없어. 퉁쳐서 그게 이렇게 해온 게 기업의 포괄임금, 정책이에요. 포괄임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생산직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대로 줘야 되니까 네. 이제 와서 시간급으로 이제 체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예, 예, 지금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여당은 대기업은 제외다. 네. 고용부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다 대기업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300명 이상 300명 사업장이에요. 이상 사업장이죠. 여기 보세요. 아까 5명 저희 사업장인데 2020년에 적용이에요. 그럼 이들은 6개월씩 유예하면 줄줄줄줄 밀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기업 쪽에서 우는 소리 할 일이 아니다. 예. 그동안의 수십 년 산업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원죄는 다 묻어버리고 정부 정책 때문에 기업이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언제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이거 좀 저는 엄혹하게 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도 산입범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 쟁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공공의 주장만 계속을 하는데 사실 이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취직을 하려고 하면 최저임금조차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있어야 최저임금에 맞춰야 임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봐야 200만 원 정도 받는 상황인 건데 네.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위험의 외주와 더러움의 외주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하청 기업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본인들의 사내 유보는 800조를 넘게 쌓아두고 있어요. 880조인가요? 예. 안 써요. 그리고 일정 정도 실업이 유지돼야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한 경제가 선순환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이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랜만에 조금 센 얘기했더니 네. 우리 박 기자님 표정 어두워. 예. 아니요. 미안해요. 아니 얘기하는데 계속 다음 이슈로 넘어가셔도 아. PD의 이렇게 절절한 아, 메시지가 진행상에.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저 시사평론가 협회가 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네. 그럼요. 대한시사평론가협회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대행대우 직무대행설이로서 네. 제가 제안합니다. 설이 오랜만에. 주 52회 출연 금지. 야, 52회 이상. 52회 출연? 예. 예, 주 그거요. 52회 이상 출연 금지. 야. 네. 이걸 우리가 한번 야. 내규로 만들면 어떻겠나요? 네. 예, 그런 저는 생각 찬성입니다. 해봤습니다. 네. 예. 아니, 유일하게 52회? 걸려들 것 같은데. 저 제일 많이 한 게 주 47회까지. 아 그래요? 그게 최대. 일주일에? 일주일에. 야. 그 이상 하면 죽는다라고 전 단언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주 30회 이내가 좋아요. 야. 많이 해도. 틀면 나오는 우리 그러니까 최영일 최영일 평론가. 평론가. 맞아요. 그렇게 마치- 했는데도 주 예. 47회. 그게 맥시멈입니다. 사실상 그 수도꼭지 평론가 아. 틀면 나옵니다. 찌르면 평론이 나오는. 그렇죠. 자다가도 잠꼬대 할 때. 그렇죠, 그렇죠. 평론을 하는. 아, 오늘 새벽에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4636번 쓰시는 분. 네 분 설명 정말 잘해주시네요. 어려운 시사 뉴스가 귀에 쏙. 저 같은 둔한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유료화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시장 형성되고 있어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500원씩 받는 걸로. 예. 자, 여의도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인데 네. 보니까 국민의당 아하. 출신들이 지금 2파전을 벌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전북 군산의 김관영, 경기 광명의 이현주 네. 둘 다 국민의당 재선 의원 출신인데요. 2파전입니다. 제가 어제 몇몇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좀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대체로 뭐 좀 표가 모아지기는 하고 한 분은 굉장히 4 내지 7 뭐 이렇게 이제 4 내지 7표 뭐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선거 결과가 뭐 나오면 알겠지만 김관영 의원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뭐 혁신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그러니까 보수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이번에 존재감이 없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새로운 정당 혁신을 하지 않는 한 다음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경제 중심 뭐 민생 우선 경제 우선 정당이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지금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변화의 폭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 전 대표가 당분간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좀 이 국면이 바른미래당 국면이 2020년 총선까지 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라면 굉장히 빠르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민의당 출신의 호남 의원들 바른미래당에 있는 뭐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인 거죠. 근데 이제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내부에 집안 정돈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회가 열리기가 굉장히 난망한 네. 이런 상황 집안 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카오스 카오스 말씀하신 게 예. 바른미래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하나의 당이 아니잖아요. 네. 정체성이 좀 혼돈스럽잖아요.
골룸과 스미골이 공존하고 그렇죠. 있는데 한지급풍 두 가족이죠. 한지급풍 그러니까 두 지금 제가 보기엔 가족이에요. 바른당이 있고 미래당이 있는데 또 게다가 그 안에 네. 몸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에 그런 가 쪽도 있겠죠. 있고 네. 또 자유한국당인 분도 있을 수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아주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그 양평 워크숍을 보니까 왜 이번에 패했느냐? 그럼 우리 정체성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냐?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다. 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라는 말의 반증이거든요. 예. 그래놓고 우리는 탈이념 민생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세상에 지금 탈이념 민생정당 아닌 정당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네. 민주당 안에도 보수 진보 공존하죠. 예.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안에도 의석이 113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이 개혁적, 상대적으로는 더 보수적 이런 분들도 공존하죠. 네.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본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국민들에게 주장하는 걸까? 그걸 잘 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람들이 안 찍어서 0이 됐는데 워크숍을 해서 우리는 또 그래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남들이 보면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소수 정당인데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원래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어떻게 이 정치적인 이 난맥상을 타게 하겠다는 건지 안 어쩌면 사랑하는데 답답합니다. 사랑을 노력으로 한다고 됩니까? 감성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네. 되는군요. 그리고 네.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두 리더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대선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미 이제 대선 출마했던 두 사람이 합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둘 간의 일종의 이제 그 한지붕 두 가족이 오래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 어디에 비전이 있나를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인가를 놓고 목화 고민 중일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보수가 뭐 그나물에 그 밥 이어서 상당히 그 우울하다. 차라리 해체해라라는 국민적 요구도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런 강력한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좀 오래 갈 거예요. 2020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게 1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13석이나 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친박 비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당권 투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아니요, 자유한국당 분당 가능성이 아니라 저는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비박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를 당 대표를 세우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뭐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박계가 또 이렇게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고 결국 당권 싸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예, 주장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예, 두 예.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낡은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해서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거나 아니면 몰락이 가속화하거나 몰락이 가속화한다는 것은 2020년까지 이 상태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엔 지금 TK 지역당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뺏기게 돼서 총선 때 또 심판을 사실상 받거나. 한반도에서 냉전 수구 세력의 영원한 종언을 고하면서 역사상으로 소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역으로 이렇게 이 정치 평론가들 이전망을 많이 하는데 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여대 야소로 이제 뒤집게 되면요. 예. 오히려 민주당이 분열할 것이다. 진보당과 보수당으로. 그 예. 얘기도 많이 민주 나오죠. 보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쪽하고 또 재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민주평화당 등 예. 그렇게 이합 집산이 됐을 땐 아까 장 기자님 말씀처럼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2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23 당권 개월 싸움 남았죠.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보수 정치 예. 세력의 생존. 이건 뭐 정치 생존이 전문가가 걸려있는 아니라도 문제다. 뭐 네. 누구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지 기득권의 생존이 2년 연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프레임을 잘 짜서 틀을 만들어야 기반을 완전히 해체했다 다시 해쳐 모이더라도 예, 예. 2년 후 총선 때 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보수의 어떤 이 하나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이 보수 바닥은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구심점이 없어요. 예. 뭐. 이러다 2년 후 가요. 예. 그럼 이분들이 2년 동안 국고보조금도 타고 뭐 국회 특활비도 다 타고 세비도 다 타고 할지 모르지만 2020년 총선에는 대파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그것의 예고편이거든요.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어용비대위를 세워서 친박 칼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예. 친박들은 주장을 또 아유. 해요. 치려는 거 아니야 이거죠. 예, 참 이게 말이죠. 지난 2016년 총선 때 그때 이제 뽑아준 당들 그 당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말고 네. 지금 그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당이 몇이나 있는지.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국민들은 그 당에게 표를 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합집산해가지고 그렇죠. 정치판이 엉망으로 바뀌는 맞아요. 이런 현실. 저는 정치의 구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한반도 정세가 확 바뀌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부광님, 배우 최지우 씨가 게스트로 나올 줄 알았네요. 오. 박영미 기자님이었네요. 우와.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고부광님은 충북 보은사시니까. 너 활발하게 향후회가 움직이고 아까 집성촌이라 그러시더니 향후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 박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